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본업은 아니라, 본업에 열심히 일하고 좀 못 찾아뵀는데요. 또 하나는 책을 최근에 하나 내느라고, 하여튼 변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주 열심히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조금 가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나 뵙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전대의 김건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국어국문 창작학과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요새 대학들은 보면 이렇게 과 이름이 길어지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원래는 국어국문과인가요? 아니면 문예창작? 국어국문학과하고 문예창작학과가 같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구조조정. 네. 구조조정 당했군요. 당했습니다. 네. 그럼 대전대에는 문예창작과와 국어국문학과가 다 있었나요? 원래 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학년에 몇 명쯤 뽑습니까? 지금? 현재 40명 뽑습니다. 원래 그것도 합해서 70명 정도 되었는데 역시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대로 취직 잘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충남대 갈 일이 있어서 인문대 건물을 걷는데 이 학과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 독어동문, 불어불문학과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국립대라 그렇구나. 국립대라 그렇습니다. 네. 충남대는 지방의 거점 대학이고 또 거기에 로컬리티가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끄떡 없습니다, 거기는. 예. 선생님 말투로는 대전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대구 쪽입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네, 고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학을 오시고. 네, 서울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 중에서도 뭘 전공하세요 이런 걸 묻기 마련이잖아요. 네. 선생님은 공부야 늘 하는 거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난감한 질문을 받는다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현대소설 전공입니다. 현대소설 비평 전공인데 이제 주로 쓰는 논문들이 별로 소설론이 아니라서. 그럼 현대소설을 전공하게 될 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작가가 있으셨어요? 이분이다 이런 거. 제가 문청 출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청은 아니고 문학 청년. 네, 문학 청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사실 문학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사실을 조금 소설을 좀 보고 좋아한 걸로 국문과로 오긴 했는데 학교로 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철학과 수업하고 종교학과 그때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있거든요. 그 종교학과 수업을 주로 들으면서 대학원도 철학과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선배들이 거기 가면 이제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한참 신랑이 끝에 이제 국문과 대학원을 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정한 작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국문과 대학원 현대소설 전공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현대소설 전공이 그래도 전공을 하면 좀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현대소설 전공을 한 건데 물론 좋아하는 작가는 있습니다. 네, 누구 좀 권해주세요. 저는 이제 비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시는 동시대 작가들 말고 이제 문학사에서는 그래도 누구나 다 그러듯이 이제 김승옥 좋아하고 맞아요. 선생님이 혁명과 웃음 이런 책을 내셨죠. 김승옥 선생님이 알바로 만평을 그렸던 거를 모은 천정환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선생하고 3명이서. 하여튼 저도 문청은 아닌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소설 읽는 거로 직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겉에서 보는 거랑 다르겠죠. 제가 오늘 김건우 교수님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특별히 모신 거는 최근에 나온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들께 그야말로 강추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이란 책입니다. 표지도 아주 독특한데요. 저는 이게 라디오라 표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뭐 갤러리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표지가 독특하네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표지에 그냥 목차를 쭉 쓰셨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이 디자인을 그 북 디자이너 저는 이제 인사는 드린 적 없는데 안지미 씨라고 네. 그쪽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디자이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디자인을 처음에 해오셨는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놀랐는데 보면 볼수록 이걸 보면은 이렇게 책 내용을 덜쳐보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나왔죠? 이것이 3월 31일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됐는데 잘 팔립니까? 지금 좀 놀랐는데 2세를 찍었습니다. 아, 1세 얼마 찍었는지 여쭤봐도 예, 1,500부. 네. 그래서 지금 2세 찍어서 아마 지금 서점에 깔린 책들은 2세일 겁니다. 네. 올해 안에 10,000부 넘으시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이 지대한 공헌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러니까 학병 세대를 주로 다루면서 학병이라는 건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학생이었는데 군대 강제로 끌려간 징병당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했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쭉.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서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또는 뭐 이병철, 정주영이 설계하고 만든 대한민국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죠.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지만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밑그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사실 그 권력이나 자본의 최고 정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세함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또 누군가가 옆에서 그림을 제안을 해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또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제가 정치나 경제 말고 사회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던 부분들을 만들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의료보험 같은 것들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 오바마 케어도 이제 얘기 많았지만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서구의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영국보다는 부족하지만 뭐 미국보다는 훨씬 상대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면 그런 모양은 또 언제 시작되었으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한국의 설계자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일종의, 뭐랄까요, 좋은 대한민국의 설계자인가요? 대한민국의 좋은 설계자 이런 개념인가요? 이 책은? 네. 누구 제 후배가 이 책 제목을 보고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어떤 범죄 집단의 의미로 설계자라는 말을 썼느냐라고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설계자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 아닌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 네. 영화 제목처럼.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나마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된 데는 저는 이분들이 제가 책에서 다룬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그 인물들이 여러 분들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표지에 있는 인물들만 보면 장준하,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그리고 선우휘. 선우휘는 좀 논쟁거리가 많은 인물인데, 김교신, 또 김교신의 제자들, 유달령,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학교, 유영모, 함석헌, 김재준 목사 기장을 만드신 분이죠. 한신, 강원영, 그 다음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재학순 주교,
언론인으로 뭐 천관우, 뭐 그다음 조지훈, 김수영,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쟁쟁한 분들이네요. 이분들이 다 학병 출신 아닙니다. 또는 학병에 준한 세대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장창호 선생은 뭐 연배가 훨씬 위지만 예. 19세기에 태어난 분.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학병 세대라고 하는 부제가 이제 들어와 있지만 이제 세대론이 한 축에 있고 네. 그다음에 사상적 계보론이 또 한 축에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나는 어떤 지점들을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학병 세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당연히 장준하, 김준엽 고대 총장 지내셨던. 네. 네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 뭐 조지훈, 김수영 다 이제 학병 세대인데, 예를 들어 한신 같으면은 지금 강원영 목사라든가 여기 이제 안병무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병 세대인데 이분들의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선생 되시는 김재준 목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네. 그런 식입니다. 또 유달령 선생은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또 그 유달령 선생이 했던 일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김교신을 그 위에 스승이기 때문에 얘기를 네. 했던 거고 이제 계보론이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학병 세대론이 한 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학병 세대는 아니고요. 그럼 학병 세대라는 분들이 생년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끊어야 되나요? 1943년 11월경에 네. 그러니까 가을에 그 학병 지원제가 공포가 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만 20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94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네. 만 20세가 되는 분들. 1923년생. 네, 1923년생까지죠. 네. 까지고 대체로 그때 이제 군대가 아니라 학교를 늦게 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학교를 다니시던 분, 고등교육을 받고 있던 재학생의 연배가 한 27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917년생부터 네. 1923년생. 1917년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학병 세대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완주공관학교 출신이니까 네, 그분 종자가 다르죠. 이런 네네. 건 어떻습니까? 이 학병으로 갔던 사람들, 하여튼 일본 군으로 출전했던 거 아닙니까? 태평양 네. 전쟁에. 네. 그거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비타입적 민족주의가 이제 사상계를 휩쓸 때 네. 사실은 일제 말에 어쨌든 일본군에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난의 그 후배 세대들, 학병의 후배 세대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죠, 그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를 보시면 그때는 그냥 사실상 그 징병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네. 군대 갈 때 군대 끌려간 거 가서 물론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군대 간 걸 가지고 국가에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네. 박정희처럼 네. 아주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건 뭐 투항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를 했던 확신범은 모르지만 예. 다른 뭐 이 학병 세대들은 학병에 끌려갔다는 거, 징병 당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을 하면 그건 좀 곤란하다. 예, 물론 이제 끝내 거부하다가 네.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개헌제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건 뭐 지금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안 했다고 비난하기에는 네, 이분들이 숫자도 너무 많고 예. 또 비난받을 만한 여지도 많지 않다, 크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니, 저는 어디 인터넷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뭐 돌아가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 중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이 사람 시작부터 학병이었다. 뭐 이런 이제 거.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네네, 일본군 일대 사진. 네. 네, 그거를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이죠. 네, 많이 인용하는. 네.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삶을 보는 눈 자체가 네. 너무나 그것이 진보고 보수를 떠나서 네네. 이렇게 그렇게 김수환 추기경을 비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 같은 것들이 이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의라기보다는 이해가 너무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협한 태도다. 네,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병 세대라는 건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1917년에서 2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로서 네.
다른 동년배에 비해서는 지금 뭐죠?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좀 긴 분들. 많이 길죠. 네네. 아, 많이군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긴 거예요. 당대로서 네. 그 식민지 시기에 네. 고등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그걸로는 어느 정도 확률이나 된다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뭐 80%다 90%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니까 네,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학제 자체가 일본 학제가 중학이 5년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가 나중에 네. 중학교로 바뀌지만 그 5년제에 입학할 수 있는 그 고등보통학교 학생 10대 네. 후반에 고등보통학교나 중학교 학생이었다고 한 자체가 지금 대학생보다 훨씬 확률이 떨어지죠. 네. 훨씬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대학이나 전문학교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저쪽에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님은 그 당시에 금수저였다 네, 이런 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게다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이러면 뭐 네. 네, 완전히 정말 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럼요. 네. 개인적인 수학 능력도 그렇고 또 학비를 댈 수 있는 뭐 여건도 그렇고. 네. 당시에 어쨌든 전문학교나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이나 조선에 당시 이제 식민지 시기 조선에 다 합해서 한 7천 몇백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공계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수겠죠. 네, 한반도 전체에서 그런 네, 전체에서. 네. 자, 그러면 학병 세대라 함은 그 생년으로는 17년에서 23년까지 그리고 해방됐을 때 이제 그 나이니까 젊은 세대였고 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서 보기 드문 엘리트 집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으로서 새로운 조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가 가지는 것하고 남다른 포부 같은 게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굉장한 포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선배 세대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신입니까? 그러니까 친일이죠. 친일. 여기 이제 얘기 나오지만 김수환 추기경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나오지만 대신학교가 아니라 소신학교, 작은 소신학교인데 네. 그 해화동 소신학교가 다른 일반고로 치면은 당시 고등보통학교에 해당한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졸업반 때 교장한테 그 불려가 뺨을 맞았는데 네. 그 이유가 수신, 지금으로 치면 윤리 광우점 되겠죠. 그 답지에다가 나는 한국 시민이 아니다 네. 라고 썼다가 교장한테 불려 뺨을 맞았는데 그 교장이 장면입니다. 네네. 이공화국 장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이승만 정권이 4.19로 무너진 다음에 이공화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민주정부고 굉장히 개혁적인 굉장히 또는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그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거기에 브레인들이라고 가장 이제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분들조차도 이제 지금 그런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이죠. 친일 임명사전에 오를 만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일이란 말은 항상 제가 쓸 때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니까 학병 세대들이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오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는 자유로웠고 물론 학병 세대도 해방이 45년에 오지 않고 뭐 훨씬 늦어졌다면 또 급할자도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으나 모르죠. 일단 손에 뭐 들어온 건 안 묻힌 상태에서 조국이 해방됐으니까 예. 포부도 있고 엘리트인데다가 네. 그다음 발목 잡는 것도 없으니까 네. 게다가 그렇겠네요. 스스로 엘리트란 자부심이 있어서요.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당시에 뭐 그게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한 자체만으로 자부심이 강한 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민중들의 대접은 어땠을까요? 그냥 많이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좀 평가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사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네. 해방되고 10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그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 수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이후인데 이제 5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반 인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만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당연히. 맞아요. 옛날에 교사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사가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정말 옛날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안팎의 기대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 민중들의 기대도 있는 거고 네. 엘리트들이 새로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도 있고 하여튼 해방은 됐고 본인들도 약간 계몽적인 태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포부도 있고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인물들을 한들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사실 분량으로 많이 소개하는 분은 장준하 선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분은 학병에 갔다가 그 유명한 뭐 장정 그래가지고 광복군으로 사실은 금이 환영하신 분 아닙니까? 예, 장정은 김준엽 선생의 책이고 네네. 돌베개. 돌베개. 예, 그렇습니다. 학병 탈출기 자체가 김준엽 장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장준하의 돌베개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조금 있긴 합니다. 여기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신상초라고 뭐 평안도 쪽인데 신상초에 나중에 유정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좀 말하자면 회절이 조금 됐죠. 신상초의 탈출기라는 작은 책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학병 그런 얘기들이 탈출병들의 수기가 간단한 것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행본으로 제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서 일반에 알려진 것은 장준하, 김준엽의 두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절친인 거죠? 절친 이상이라고. 이상이라는 건 동지입니까? 김준엽은 연인과 같은 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장준하를. 예. 네. 두 사람의 연인과 같은 사이의 그 우정의 기록이다. 자기 장정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분들은 신생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백범 김구가 썼던 거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의 조국이 어땠으면 좋겠고. 예. 이분들이 그린 자기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분들이 그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민족주의자들이지만 서구를 모델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문화적으로도 선진적인 이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인데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모델로 들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나라는 없지만은 미국 많이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이 책에서 했지만 이 부분들을 제가 위인으로서 다룬 건 아니고 장준하가 뭐 대단한 위인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연구자로서 조금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준하 선생 그 대목을 읽다가 그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사상계를 펴내고 사상계의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정치하려고 그런 것 같다. 그것도 그냥 정치가 아니라 이 양반이 국회의원 정도에 만족할 분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가려고 사상계를 했다. 이런 대목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근데 사실인 거죠. 그런 증언들이 있고 저도 그런 포부가 있고. 그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기존의 통념을 흔드는 경우에 당혹스러워 하시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장준하 선생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요. 기록이 있고 그것도 뭐 저기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금세 접으셨지만 장준하 선생 아드님도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셔서 장화공 목사님요.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여튼 근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준하를 지사 또는 뭐 어떤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로 정형화해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낯설고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뭐 현실적으로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 했을 때 젊은 청년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건 그리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되었을 때 자기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뜻을 포부를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게 자체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설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아닌 거고, 네. 전부 다 우익 인사인 거죠. 설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다루고 있는 네네. 거기 산신 쪽은 네. 해방기 중도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파. 그 중도파 저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도파들이 종교의 어떤 종교인들 중에서 중도파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재준 목사가 중도인가요? 우익 아닌가요? 예, 우익인데. 네. 제가 이 김재준 파트에서도 그 기독교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 네네. 그 문서에 대해서 이건 지금 연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밖에 못했지만 제가 다른 논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것이 이 이념이 어떻게 중도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쪽 만주 북간도죠. 동만주 북간도하고 함경도 쪽에 있던 그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캐나다. 네, 캐나다. 평안도하고 다른. 네, 캐나다 장로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쪽은 그 평안도 쪽의 그 미국 북장로교 쪽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이고 네. 그 크게 보아서 우익은 많은데 네. 하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네. 중도 우익 같은. 네, 중도 우익. 사실 그 제자인 강원용 목사가 우익 아닙니까? 해방기의 네. 좌우합작위원회 정식 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규식계인데요. 네. 그리고 여운형을 개인적으로 또 강원용 목사는 여운형을 존경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도파라고 봐야죠. 네. 네. 문익환 목사 같은 경우도 우익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가 나중에 뭐 북한 가고 이런 거 89년에 네. 문익환 말고. 네. 미군 장교로서의 문익환이라든지 뭐 적어도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예, 문익환 목사는 그 이제 통역 장교한 것은 워낙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하여튼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익이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70년대 이전에는 네. 자기 사회 활동이 없었거든요. 뭐 대학 교수도 하고. 예, 한신대 이제 교수를 하면서 지금도 공동 번역 성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구약파트 최고 책임자셨죠. 네. 굉장한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손꼽히는 학자였던 것이고, 그건 뭐 우익이다 좌익이다 하기는 곤란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 제목에 이렇게 한국 우익의 기원 그래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한 분들이 흔히 좌우라고 했을 때 다 우에 가 있는 분들 아닌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분단된 상황이니까 네. 좌익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설계자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고, 또 전쟁도 경험해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내 전쟁까지 갔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든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건 뭐 중도적이건 어떻건 간에 대한민국의 설계자가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일단은 우익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질문.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익이라고 치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떨림이나 이런 건 진폭은 있지만 우익은 맞다 이 말씀이죠. 김 예. 교수님. 예. 그 우익들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우익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 지금 자신이 네.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우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 네네. 그분들은 자기를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쓰레기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 여러 가지 인식 체계를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양산된 거지. 네. 진짜 우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 학병 세대부터 쭉 언급되는 이런 분들. 김수환 추경 우익 맞아요. 그럼요. 네. 굉장한 반공주의자죠. 네. 그리고 저도 김수환 추경에 대해서 너무 우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한테는 아니
걸어서 부산까지 피내 내려간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럼요. 마음도 그렇게 돼 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학병 세대들은 우익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약간 애국, 애족, 뭐 애민 또는 염치 그리고 멋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중에 저는 조선일보의 그 유명한 누굽니까? 선우희. 네. 그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하나는 선우희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일 때 그 유명한 기자 리영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는 대목. 네, 방공법. 당시엔 방공법도 있었죠. 방공법으로 들어가는 대목. 근데 리영이 선생을 선우희가 우익에 거두죠. 이미 그때도. 네.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니까. 우익에 거두죠. 리영이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뭐 구속 적부심이었나요? 5일 만에 나오고 리영희 선생은 한 달 만에 나오고 구속 만기로 거의 한 달 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체포되고 구속됐긴 했으나 실형은 살지 않는. 그래도 천만다행인. 기소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배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우희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리영희 선생이 그렇게까지 감싸고 이랬던. 선우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냥 우익 꼴통인데. 꼴통이죠, 꼴통. 꼴통인데 멋있는 꼴통. 멋있는 꼴통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선우희 파트를 넣은 것은 이 대한민국의 설계, 대한민국의 밑바탕의 그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병 세대 중에서 그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를 가장 정말 뭐 날 것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선우이기 때문에 선우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리영이하고 고향이 같은 평안도니까 자기가 보호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평안도라는 게 무슨 진짜 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전라도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같은 평안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군은 틀리죠. 군은 선우희는 그 유명한 평안도 정주 출신, 정주군 출신이고 저 이영희 선생은 평안도 삭주입니다. 삭주. 그러니까 군은 틀리지만 그 삭주, 의주, 정주, 그 평안북도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 평안도도 이쪽 평양 쪽하고 평안도 위에 쪽하고 또 조금 신의주에 붙은 평안도 쪽하고 평양에 가까운 평안도 쪽하고 평안남도하고 북도 사이인데 그 평안북도 같은 평안북도 출신이죠. 그거 단지. 그래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리영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우희가. 물론 정권에 이제 압력도 있었죠. 있었지만 어쨌든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라라고 했을 때 내가 국장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북도 후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저는 리영희 선생님도 많이 뵀는데 이 책을 미리 쓰셨으면 그걸 좀 여쭤봤을 텐데 여쭤보질 못하고. 리영희 선생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한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시죠.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죠. 리영희 선생한테 선우희가 직장 상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리영희 선생이 굉장히 젊으실 때도 과감하셨고 여기는 이제 외신부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선우희의 우산이 어느 정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이다. 그건 저는 그거 지역이라고. 왜 평안도 사람들은 다 끈끈한 거야? 아니면 선우희만 유독 그런 건가요? 좀 끈끈한 게 있는데 이북 출신들 중에서 평안도 쪽에서 유독 그런 것이 자기들 털을 잃고 왔지 않습니까?
아, 실향민. 예. 실향. 일종의 이주민. 네. 이주해서. 월남. 네. 그야말로 자기들 대체로 여기 내려온 사람들은 대체로 뭐 지주라든가 네네. 상공인이라든가 당시 이제 평안도 쪽에서도 상층 계급이 사람들인데요. 아, 뭘 놓고 내려왔군요. 땅이든 뭐든. 네. 전부 다 놓고 내려와서 이제 뭐 거의 맨몸으로 오다시피 와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우리가 서로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비합리적 형태로 조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데가 서청이죠. 네, 서북청년단. 네, 거기는 아주 극단적이지만 서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후에 그분들이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가 갈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끈끈한 지역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선호위가 좀 강했죠. 너무 노골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피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해방 공간 뭐 45년에서 50년 사이에 밑에 내려온 사람 중에는 평안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함경도도 꽤 있는데 물론 인구는 평안도가 많겠지만요. 유독 왜 평안도가 함경도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또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에 위화감이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은 이북 출신이라고 서로 섞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계층적으로 더 아래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안도 쪽에서 함경도를 좀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무시하고 좀 막 여진족 취급하고 이런 건가요? 약간 쟤네들은 뭐 말하자면은 저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 사는 데도 아닌데 가서 사는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생각들도 약간 빨갛고 그쪽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의를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도산 안창호부터 뭐 그 다 평안도 사람들인 거예요. 남강 이승훈 그렇습니다. 네, 오산학교 다 평안도. 도산도 굉장한 사실은 지역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을 맨 처음 하신 분은 연구 쪽이지만 그 김상태 선생님 역사 한국현대사학 전공하시는 김상태 선생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문들을 쓰시고 또 윤치호 기호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일제 때 이제 뒤에 친일 때문에 얘기도 많았던 윤치호 일기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윤치호가 썼던 영어로 된 일기 중에 그것을 다 편역하셨어요. 그 편역하신 그 책, 그게 이제 윤치호 일기인데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서북파라고 하는데 이제 서북파의 이제 말하자면 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도산이었으니까 안도산이었으니까 그쪽이 얼마나 강한 지역주의자들이었던 것. 근데 저는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그렇게 썼지만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적실성 혹은 전반적인 진보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지역주의도 뭐 아까 고향인 대구가 싫다고 그러셨는데 경상도 지역주의와 전라도 지역주의는 1980년 5월 이후에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염치 있는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광주에서 90% 나오는 것과 대구에서 90% 안 나오지만 하여튼 압도적인 몰표가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라고 해서 꼭 비난받아야 되는지 뭐 한국 야당의 고향 같은 데가 이제는 호남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력 후보 둘이 다 호남에서 서로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위험하긴 하죠. 지금 단계에서는 호남 지역주의 예전에 만약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지역주의가 돼야죠. 개혁적이고 훨씬 진보적이고 그렇죠? 평화. 그러니까 5.18 정신이 다 들어가는 지역주의. 라면 그런 건 계승.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정신 이념, 뭐 평화, 대동,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건 빼고 공학만 남은 지역주의라면 그건 뭐 전혀 그 들여다볼 구석이 없는. 근데 대선 국면에서는 약간 공학만 남아 보이는 뭐 이런 것도 보이죠. 그렇죠. 근데요,
도산 안창호, 우남 이승만 이 지역으로도 붙는다는 거죠. 대결한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 둘의 갈등이 물론 안창호 선생님 38년에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뭐 공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도산에 제자들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승만의 고향은 황해도 아닌가요? 그 기호파의 거두죠. 기호파의 대장이죠. 네. 황해도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뭐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일 겁니다. 황해가 지역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북쪽에 있으니까 물론 서북이라 했을 때 황해도 포함됩니다만은 사실은 38선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해주 쪽은 38 이남이죠. 그렇습니다. 해주는 딱 38선 고건치고 기호파의 거두입니다. 기호파의 거두라고 하는 게 윤치호 일기에 기호파 대장은 이승만이라고 명확히. 서북파 대장은? 안창호. 근데 하여튼 간에 공과를 떠나서 걸출한 인물들이었던 건 맞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경상도나 전라도의 거두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실 많이 붙은 거죠. 임정 때부터 해가지고 내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일제 항일 운동을 하던 우파들 중에 결국 김구, 안창호, 이승만,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우익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극좌도 지원했던 의열단도 지원했던 사람이니까 김구는 그쪽은 좀 별도로 해둬야 되고 정말 훌륭한 위인이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도자의 면모보다는 약간 주먹도 쓰시고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죠. 많이 그렇죠. 안창호나 이승만은 그리고 안창호, 이승만이라고 급을 따졌을 때는 이분들은 어쨌든 각 그 기호파와 서구파의 대장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한국 우익 항일 노선에서 우익 민족주의 운동에 거의 다죠. 호남 세력도 인천 김성수, 고창이죠. 김성수. 이런 분들도 김성수가 있네요. 아니 근데 좀 약간 밑에 급이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레벨이 다른. 다음 세대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갈등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서북 세력들은 또 자기들끼리 뭉치고. 근데 도산 안창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그건 계속된다는 거죠. 해방 공간에서도 또 이승만 정권 시절에서도. 도산이 이제 38년인가요? 그쯤 이제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서북파의 그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친일을 하죠. 이광수가 대표적이고 주요한이고 전부 친일의 행렬을. 근데 그건 사실은 우익들이 당시 일제 시기 우익들은 다 거의 친일을 하죠. 친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우익 정권이 남한에서 이제 수립될 때는 일단은 한 목소리였다가 이제 곧 갈라지는 거죠. 그 서북의 후예들 주요한 이제 이쪽 후에 이제 민주당 신파가 되는 이쪽하고 그쪽은 야당이 되고 이제 역시 기호파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호파의 태두인 이승만이 현실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서북파는 자연스럽게 야당으로 가는 그런 구도인 거죠. 쳐낸 거죠, 이승만이. 쳐내기도 했고 또 비판 세력으로 언제나 상존하고 있던 그룹들이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제 근데 여기 쓰신 책에도 그 서북파 사람들이 정말 대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역동성을 다른 지역보다 보여줬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겁니까? 피난민이든 하여튼 월남, 하여튼 이주민으로 왔기 때문에 일종의 소수자여서 남들보다 좀 더 성실해야 했다. 남들보다 좀 더 뭉쳐야 됐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됐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과 그 다음에 양쪽에서 국가가 이제 성립하고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진영 재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북으로 올라갈 사람 북으로 올라오고 위에 있다가 내려올 사람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지성사적인 전쟁 후에 공백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북을 하고 난
1급들이 월북하고 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A급들은 많이 월북했고 B급들이 좀 내려온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A급 중에 좌파 그러니까 A급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 옆에는 좀 그렇지만 1급들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있던 지식인들이 이제 내려와서 내려와 보니까 특히 지명관 선생이 딱 그 표현 썼는데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지식인들은 다 월북하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도미네이트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도미네이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운동만이 아니라 이 무슨 협동조합 운동을 한다든지 또 학교 운동. 근데 제가 많이 눈에 들어온 건 약간 계몽주의적 입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의식이 있으니까 우매한 민중을 뭐 깨우쳐 각성시키고 이런 식의 발상. 도산 안창호가 그런 뭐 많이 하셨죠. 사회를 개조하려면 너부터 바꿔라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뭐 아니 예를 들어 오산학교만 하더라도 뭐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오산이 지금 서울 용산구에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오산은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저 졸업생들이 이렇게 약간 복원한 근데 역사는 계승하고 있는 그러나 오산이 그 이후에 뭐 사실은 그냥 하나의 학교로서 그냥 존립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오산학교가 뭐 그 오산을 지성사적으로 그걸 이어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성사적으로는 저는 그 정신이 남강 집안 사람들이 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뭐 이기문 형제의 부친 대신 이창갑 선생. 풀모학교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산의 정신을 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여기 오산학교가 아니라. 아니 근데 풀모학교도 뭐 대단하긴 하죠. 근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근데 그냥 하나의 학교고 뭐 좋은 학교던데 또 풀모 이름을 따가지고 풀무원을 해서 옹경산 박사요? 그러기도 하고 아드님도 옹경산 박사가 저 원혜영 그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러니까 아드님도 이제 그래도 좀 따뜻하게 살고 뭐 지금 넘겼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뭐냐면 막 동아일보에서 했던 분한르도 운동 이런 거 하고 달리 뭔가 좀 들어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 침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디 언덕배기에 이렇게 딱 학교 하나 져놓고 좀 와라 니들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약간 5만원 태도 아니 전반적으로 그 서북이나 이렇게 소위 대한민국 설계자들이 약간 그런 태도는 아닌가 하는 삐딱한 마음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 다루고 있는 분들이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한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소위 정말 그러니까 그걸 민중이라고 해야 될지 서바르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는 별로 없었을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일부 무기자들은 이제 그 지경까지 이제 그 형태까지 가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지금 다루고 있는 분들은 계몽주의자들이라고 본 게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실력도 있고 이분들이 포부도 있고 엘리트로서 이제 남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약간 그런 좀 한 걸음만 더 나가셨으면 근데 뭐 시대 상황이 한계가 있었으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아쉬운데 선생님은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대한민국 우익의 태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하에 또 우익이 이제 사실 3.1 운동이 20년대 이제 좌우가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자면 물론 뭐 더 있기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많은 영향을 끼친 한
덩어리로서 세대를 얘기할 때 우익 얘기할 때는 이분들부터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사실 선생님 그 뵙고 여쭤보고 싶은 건 딱 사실 이 얘기인데 그 우익 전통이 계승된 건 아니죠. 단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우익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떠오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염치도 없는 우익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되게 가혹하고 뭐 하여튼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고 뭐 애국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하여튼 저질 우익 이렇게 됐다는 건. 네. 우익의 패권을 뺏긴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소위 정통 우익의 태도들이 그 뒷세대로 온전하게 넘어오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좌우 이게 이제 우익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로서 이것을 이념적으로 평가하고 가름하는 과정에서 우익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좌우라는 말 자체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좌우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좌우 프레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굳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자기 자신이 우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훌륭한 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름이 크게 있거나 하진 않지만 그것을 그분들은 스스로 뭐 우익이다, 뭐 내가 좌다 우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말하자면 제가 이 책에서 다뤘던 이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분들은 자기들이 우익이라고 생각 안 할지도 안 하는지 우익이란 말 자체를 안 쓰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회 곳곳에 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멋있는 분들도 멋있는 분들 이제 찾아보면 계실 것 같은데. 멋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해방 직후에 이 소위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 보여줬던 이런 역동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상계 운동만 하더라도 사상계 펴낼 때 뭐 장준하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고 무슨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뭐 책에 보니까 뭐 미 공보원에서 종이 받아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면 비난한 처지인데도 그러나 그 지성계나 이제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잖아요. 엄청나게 지대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익의 다이나믹한 어떤 다이나믹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풀무학교 처음 세우고 오산학교 세울 때 그 역동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오산학교 세웠을 때 각지에서 이제 그 역량 있는 정말 선생님들을 상고초려해서 모셔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런 면에서의 이제 계승이랄까 이런 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막 가면요. 한신대 같은 경우도 선배들은 정말 멋있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모습이 꽤 있는데 전통도 있는데 지금 한신대 보면 좀 많이 초라해요. 총장도 지금 못 뽑고 있고. 한신대 지금 한신대. 아니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칼럼도 썼었어요. 그 한신대 총장님이 어디 교회로 가셨거든요. 담임 목사로. 그 참 창피한 일들이다 이런 게.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폼도 좀 들라고 막 그래서 그런 속상함. 좋은 전통인데 물론 한계는 있지만 너무 엘리트주의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좋은 전통이 왜 계승되지 못했을까 이런 게 질문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병 세대의 인물들을 만나셨잖아요. 원자료들을 읽고 물론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어서 직접 만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인물들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선우휘를 통해서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인간인데 어떤 면에서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 재밌겠다. 근데 말씀 중간에 그런데 만나서 술 먹자 그러면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요? 왜냐면은 고향이 너무 먼가요? 대구하고. 그렇다 해봐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분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술은 술 좋아하는데 막 폭주를 하고 그런 그분들 그 주경야독 아닌가요? 주경야독? 낮엔 가볍게 한 2병. 저녁에 한 5병 이렇게. 특히 선우이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한 번 마시면 그 선우이가 이제 술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야 당연 책에도 못 쓰는 얘기지만
손익은 뭐 술 먹고 이제 술 취하고 기분 조금 안 좋으면 그 조선일보 앞에 그 보도차들이 옛날에는 다 집차들을 사령부동이 집차 다 때려 부수고 참 그런 사람 세대인데. 옛날 분들 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술 먹겠습니까? 힘들어가지고. 아유 참. 그 옛날이니까. 옛날 정말 개같이 먹을 때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익이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우익 말고 진짜 우파의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좌파는 저는 그 80년대 5.18 이후에 좀 복원이 되다가 말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설들도 만들어냅니다. 80년대 시계 전설. 이를테면 전태일이 좌파냐 하면 좌파는 아니지만 하여튼 좌쪽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전태일 대구 사람입니다. 네, 대구 사람이죠. 대구에서 일찍 올라왔어요. 김선축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대구 사람이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두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상도 있고, 죄송합니다, 말씀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하여튼 우익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좀 결여돼서 저는 이게 흔히 좌우라고 했을 때 좌쪽 사람들보다는 우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해야 될 책이 아닌가. 그게 그냥 뭐 국가보안법의 영향인가 뭔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우리가. 진짜 많이 망가졌네요. 뭔가 간극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남강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를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다 평양에서 연설을 듣고 갑자기 휘가닥 해가지고 1907년. 네. 1907년 이제 그해 이제 오산 학교를 세우는 거죠. 바로. 그래서 뭐 술 담배 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 같은. 거듭난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거듭난다. 그리고 또 회개를 회심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심, 신만이나 신까지 회심신.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은 완전히 전 존재를 다 바꿔버리는 그 유턴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 자기보다 나이도 적은데. 그렇죠? 나이도 적죠. 적죠. 14살인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위대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장면이죠. 근데 아주 멋있는 장면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110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남강 이승훈도 어린애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무슨 지금처럼 뭐 세팅된 강연 회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한마디 듣고 자기 자신을 전부를 바꾸는. 그렇죠. 그때도 뭐 나이 이런 게 안창호 도산이 그 미국에 있었다가 와서 사실 조선에서는 그렇게 안창호 누군지 모를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젊은이가 하는 연설 듣고 거기서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장면이죠. 아니 그런 전통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정말 전 많이 얘기돼야 될 우리의 소중한 전통들인데 말이 얼마나 힘이 센가. 말이 정말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의 힘을 믿었던 설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이 엄청 중요하죠. 오산이나 그 무교회나 김교신이나 이런 제자들을 키워내고 저는 뭐 의사 중에 정말 장기라 말고는 장기래와 장기래 아닌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사실 훌륭한 전통이잖아요. 대단하시죠. 장기래 선생 평생 수절하고 위인이죠. 그다음에 정말 위인입니다. 저 보건병원 할 때는 돈 없는 환자들 하면 원장에 가서 막 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내가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문 열어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옥탑방 원장실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옥탑방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집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도 죽을 때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함석헌하고 되게 가까웠습니다. 함석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모델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장기련은 굉장히 훌륭한 의사인데 지금 한국 의학계가 있어요. 뭐 이태석 신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막 동떨어져 남수단에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이런 진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곳곳에서 현재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 그럼 뭐가 비어 있을까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인가 그죠? 뭐 이런 의문이 선생님 책을 보면서 독자로서 자본주의의 폐해. 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과정에서 이제, 뵌 분이 지금 홍동에
홍순명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풀무학교를 실제로 만드신 분이죠. 실제 이제 지금의 모습을 하신 분인데 홍순명 선생님을 뵀어요. 뵙고 그분은 36년생이시죠. 근데 이제 홍순명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오산의 그 전통에 오산의 어떤 그 남강업부터 시작해서 이창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저쪽 김교신에서 오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한때 홍순명 선생을 주변에서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맥이 끊어졌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속되게 좌우를 막 가르는 그런 형태의 한국에서 특히 이제 막 무슨 좌람 그거에서는 이렇게 좌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김교신 얘기도 나오지만 양심적 우익이라고 해서 좌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안 듣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맞는 얘기하면 들어야죠. 옳다는 얘기도 해주고. 자본주의 분석이 그 막스의 경제학만큼 자본주의를 본질을 분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 김재준 목사도 그런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의 폐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우익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좌우 프레임을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 그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우익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요, 선생님, 예전에 남의 나라 얘기야, 19세기의 서양 소설들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인데, 20세기 초반에 우리 작가들,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하여튼 소설들 보면 그 중에 인물들은 약간 지금하고 달리 좀 폼이 난다 할까? 약간 품격이 있다 할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인물들이 그래도 좀 그렇게 비루하진 않는 것 같은. 저는 그것이 그 비루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정신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익이라고 하는 정신성 빼면은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과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도산의 그쪽 핵심이 정신성에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혁명자 빼면은 사실 우익이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 말씀하신 자본주의 폐해로 그 전 사회의 자본주의화가 뭔가 온 부분에 다 이제 스팝이 되면 그 막스의 경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사라진다고 했던 그 현상이 선생님이 국문학자가 아니라 한국학자시라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기에 저 현대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셔서 저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분들 진짜 정말 쟁쟁한 분들이고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란 책 김건우 지금 꼭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좀 올해의 책입니다. 올해의 책. 아주 좋은 책을 만났는데 감사하고 그거 말고 지금 또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 하여튼 우든 좌든 이렇게 좀 하여튼 폼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슷한 방식으로라도 아니 그냥 독자로서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여튼 그런 멋진 결단을 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또 도산식의 자기 수양이라도 하고 벗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또 선생님 말씀 따라 그런 고백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우리 엄마고 이런 류에 내가 선생님하고 하여튼 한 나와바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존재의 근거고 이렇게 되는 정말 기뻐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근데 어떤 분들이든 아무리 위대해도 가까이서 자주 보면 좀 허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늘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로 진짜 좋아하는 존경이잖아요. 네. 전 그게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우리가 좋은 전통이랄까. 네. 인간을 좀 아끼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놓쳐버려서 좀 춥고. 옛날 분들에게 기대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휴 지금은 막 이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독자로서의 감회를 지금 막 읽은 책이라 이렇게 막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출판사가 느티나무 책방인데요. 네. 조금 죄송합니다만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주소가 홍성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무학교 그쪽 계열인가요? 아니면 풀무학교 홍성이 있죠? 네. 그물코 출판사의 임프린트인데요. 네. 이제 그물코 출판사는 그래도 이제 사장님 한 분의 직원 한 명인 정말 그냥 시골 그물코 출판사도 홍성군에 있는 겁니까? 네. 홍동면이라는 데가 풀무학교 있는 데잖아요. 네. 거기 같이 풀무학교는 관계없고 거기 가면은 박막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밝은 날 할 때 박자에 맑은 날 할 때 막자. 거기 박막이 이찬갑 선생의 호예요. 그러니까 풀무학교 설립자. 그 박막 도서관의 관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홍순명 선생님이시고 거기 사무국장이 이 금물코 출판사의 사장님이세요. 저는 면 단위에서 이런 뭐 학교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꿈꾸는 것인데 그게 실현된 것 같아서 뒤늦게 문득 기뻤습니다. 거기 대단하죠. 사실은 거기 가보면 가보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가보면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살면서 자기 이름을 대단히 내세우거나 혹은 이런 욕망이 없어요. 네. 그냥 딱 그건데 같이 살아가는 것. 근데 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속물이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우익 전통이 그러니까 마치 친일 세력이 전쟁 이후에는 그냥 우익이 돼버린 거죠 지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우익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제 말에 우익들이 다 많이 친일했죠. 했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우익이란 걸 내세운 것은 우익을 딱 자기들이 독점을 해야 자기들을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이 친일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좌우 프레임이 딱 좌우 프레임인지 좌우 프레임을 안에 넣게 되면 친일 자체가 사라지게 그렇죠. 되죠. 그게 안 그러면 그게 뭐 지금까지 소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까지 이르는 아주 긴 전쟁 중인 싸움이죠. 그게 참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건 계승이 다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뭐 이게 대선 하나 잘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국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인권연대 같은 이런 걸 하시고 이런 게 다 이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똑같이 말씀드리면 저도요. 김 교수님이 이렇게 책 써주시는 게 의미가 있다. 이 청취자들 들으시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풀무학교 얼마나 위대한 학교인지 얼마나 훌륭하고 그 졸업생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으나 뭐 고만고만해도 좋은데 하여튼 면 단위에서 어떤 새로운 삶들이 그래도 10명, 20명 또는 100명의 삶들이 있다 하면 전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 혁명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은 김교신 선생 짧게 살다 가셨지만 하여튼 뭔가 굵직하게 보여주시고 김 교수님께서 뭐가 있냐 성서조선 뭐 300부 나갔다고요? 이제 정기 구독자가 300명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찍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뭐 350, 400이지 뭐 만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러면 500보다 안 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독자들인데 그래도 김교신 김교신을 따르는 걸출한 제자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성공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권을 잡았다. 탱크 몰고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지만 전 곳곳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이 책을 쓰면서 네. 이렇게 약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는 사람들한테 네. 여러 장면에서 특정한 누구라기보다도 거기 약간 흠뻑 좀 빠져들어서 그 사람한테 막 빠져들어 있다가 또 나와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약간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 인간같이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좀 되고 뭔가 진정으로 그 친구들을 좀 힘이 되고 이래야지 그래도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거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자료만 본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이 중에 한 인물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또 기억이 기억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쓴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왜곡하고 자기 위주로 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회고록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전두환이고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저자로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쓰면서 자기 마음을 치는 거죠. 물론 남의 얘기 듣고 남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자기가 감동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타이핑하는 거면 진짜 재미없는 작업이고, 그리고 또 저는 독자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고, 특히 대선 직전 대선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적폐청산도 얘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도 많은 분들이 꿈꾸고 겨울에 그렇게 많이 데모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에 좋은 책, 길잡이가 되는 책이 나와서 정말 반갑고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김건우 지음, 느티나무 책방입니다. 사서 읽으시고요. 그다음 주변에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해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대학생 정도부터는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등장인물이 약간 좀 대학생 입장에서 낯선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요새 검색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대학생들부터 읽을 만한 아주 좋은 책을 오늘 우리 오다방 청취자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오직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을 사서 읽으시라는 거고요. 그럼 인사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